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가장 큰 특기는 아이들 먹을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도 제법 했지만 화려한 커리어를 쌓진 못했어요. 살면서 내가 뭘 특별하게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낳고 이유식을 해먹이고 밖에서 사 먹이기 힘든 아이들 식사를 제가 직접 해먹이다 보니 어린이 식단 만들기에 제가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비싼 사교육을 시켜주진 못했지만 태어나서부터 먹는 것만큼은 여느 부잣집 못지않게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직접 해먹였다는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요, 제가 부지런히 이유식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걸 부지런히 훔쳐가는 양심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저희 손이 동서 형님입니다. 어머, 우리 동서는 부지런하기도 하지. 3일 전에 왔을 땐 새우죽하고 브로콜리 죽이더니 이번엔 닭죽하고 전복죽. 어머, 이건 또 뭐야? 색깔이 처음 보는 이유식인데. 아보카도하고 사과로 만든 아기용 디저트예요. 세상에, 아기들도 디저트를 먹이는구나. 그럼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괜찮지? 암튼 동서 덕분에 우리 집 늦둥이가 입호강하면서 큰다. 그지? 아무튼 고마워. 이번에도 잘 먹일게. 제가 가져가란 대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냉장고에 이유식과 아기 음식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입 놔뒀다 뭐하냐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동서에게 아무리 손이 형님이라지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냐고요? 네, 저도 압니다. 뻔뻔하고 낯두껍게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형님에게 아무 말 못하는 건 얼병이 같은 행동이라는 거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피 같은 내 새끼들 이유식을 거의 강탈에 가까운 뺏김을 당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더군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장래 희망 조사를 하면 요즘 심심치 않게 건물주라 써내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라고 하니 참 요즘 세상에 사람들의 가장 워너비 직업 중 하나가 건물주인 것 같긴 합니다. 좀 씁쓸한 일이긴 하지만요. 네, 저희 형님네 부부가 바로 저희 친정 식구가 일하는 식당의 건물주랍니다. 아주버님네 부부 소유의 5층 건물 바로 1층에서 제 친정 부모님께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왜 하필 수많은 건물들 놔두고 아주버님네 소유의 건물에서 친정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거냐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원래부터 손맛이 좋으셔서 김밥집을 운영한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10년 전쯤부턴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신 아빠도 엄마를 도와 김밥집 일을 하고 계시죠. 저희 엄마 김밥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나름 장사가 잘 되지만 딱히 프랜차이즈 업장이 아니다 보니 한 곳에 자리 잡은 업장에서 옮기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으로 확보된 단골 고객을 놓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거든요. 가게를 오픈했을 때부터 다행히 자리를 옮기지 않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요. 당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잠시 집에서 쉬던 때에 김밥집이 바쁜 시간이면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김밥을 말기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남편이 그때 형님네 부부를 만나러 온다고 김밥집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당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절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딱히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닌데 인연이 되려고 하니 남편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봅니다.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저라고 말하는 남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립 서비스가 들어간 말이란 건 세월의 때가 묻어 저도 잘 알고 있지만요. 어머, 너 이번에 결혼한다면서? 근데 듣자하니 너네 시댁이 건물주라는데 와, 이 정도면 취집 대박 성공하는 거 아니야? 아, 기집애.
청첩장 돌리면서 밥이나 한번 거하게 살아 얘. 얘 말 조심해. 취집은 무슨. 내 남편 될 사람 평범한 회사원이거든. 엄밀히 말하면 시부모님 건물도 아니고 아주버님네 부부가 건물주인데 불편하긴 하지 뭐. 취집 성공이니 뭐니 그런 거 하나 없다고. 야,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악덕 세입자처럼 월세 팍팍 올리고 그런 만행은 없을 거 아냐. 그 연예인 누구냐? 그래, 이효리. 걔도 자기 고모인가한텐 집 건물에 월세도 안 받고 장사하게 해준다면서. 안 그래? 친구가 예상한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형님네 부부는 저희 부모님이 20년간 장사를 하면서 겪은 그 어떠한 건물주보다 심한 악덕 건물주였으니까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몇 번 건물주가 바뀌는 경험을 했는데 형님네 부부는 저희 부모님이 혀를 내두르고 손사래를 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 잘 되시죠? 그럼요. 덕분에 장사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게는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애 축구 교실에 간식을 좀 사가려고 하는데 김밥 50줄 포장 가능할까요? 그럼요. 아이고, 이렇게 저희 가게에 불어 주문을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딱히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형님의 그 감사하실 필요 없단 말엔 뼈가 박힌 것이더군요. 형님은 그렇게 김밥을 포장해 간 다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명색이 사돈인데 대놓고 김밥 사간값 언제 보내줄 거냐 묻는 것도 면이 안 서서 부모님은 한두 번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대요. 제가 신경 쓸까봐 저한텐 함구하신 채로요. 그런데 그런 무전취식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대담해지는 겁니다. 한날은 아주버니께서 한 무리의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김밥집을 방문했더랍니다. 사돈어른, 여기 라면 5개 하고 김밥 10줄, 그리고 돈가스도 6개 부탁드려요. 차들이 뭐 또 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 팍팍 다 시켜. 저는 라볶이요. 라볶이엔 순대랑 튀김도 빠지면 안 되지. 순대 2인분이랑 튀김도 3인분 주세요. 그렇게 직원 회식 스케일로 사람들을 잔뜩 데려와 놓고 거하게 음식들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버니가 하도 데리고 온 인원수가 많아서 저희 부모님 설마 이번엔 개선하겠지 하고 넘어갔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죠? 제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사돈어른, 제가 다음에 와서 계산해 드려도 되죠? 네, 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식사값을 결제 안 하고 간 다음 며칠이 지나도 밥값 내겠다는 소식이 없이 함흥차사인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도록 저희 친정부모님 저한텐 한마디 말씀조차 안 하셨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관련해서 이런 껄끄러운 사실을 알아봐야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후에 이런 내막을 알고 나선 참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한 번은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나서 우연히 김밥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형님이 동네에서 개모임하는 멤버들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 동서 왔네. 어쩐 일이야?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잠깐 시간이 나서요. 한창 바쁠 시간이라 부모님 좀 도와드릴 겸 해서 나와봤네요. 내가 있잖아. 우리 개모임 멤버들한테 동선의 부모님 김밥집 홍보를 엄청 했다는 거 아냐. 다행히 오늘 이렇게 또 먹어보고 다들 맛있다고들 난리들이네. 이 집 김밥 맛있다고 강 여사가 그리 칭찬하더니 아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꿀맛이네요. 맛집 인정이네요. 인정. 이 집이 그냥 김밥집 아니고 저기 주방에 가마솥 보이지? 가마솥에 직접 갓 지은 밥을 가지고 김밥을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니까 김밥이 먹자마자 입에 살살 녹지, 안 그래? 앞으로 이 집 김밥 많이들 애용해 주셔. 알았지들?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며 웃으면서도 속은 영 불편하더군요. 눈치가 보아하니 오늘도 딱 무전취식할 모양새였거든요. 아무리 형님네가 김밥집 건물의 건물주라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마친 뒤 이번에도 계산할 생각 없이 그냥 가게를 나가려고 하더군요. 계모임 멤버들이 나가고 형님께는 커피 한잔하고 가시라며 붙잡았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길래 그렇게 인상을 팍 찡그리고 앉았어? 아, 맛있게 먹은 김밥이 도로 올라오려고 그러네. 듣자니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여기 저희 부모님 가게 들리셔서 식사를 하시곤 계산을 안 하고 가신 게 여러 번이라 들어서요. 아니, 지금 가족끼리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자고 가려는 사람 붙잡은 거야? 한두 번 저희 부모님이 그냥 드시고 가시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매번 그러시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요. 그리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혼자 오셔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지인을 그렇게 여러 명 데려오셔서 무전취식하시면 영세한 세입자 입장에선 남는 게 없어요, 형님. 참 듣자 하니까 동서 말머리 한번 이쁘게 한다. 아니 내가 언제 꽁으로 밥 먹으려고 했대? 내가 다 나중에 몰아서 식사비 결제하려고 했어. 그리고 말이나 말인데 저번에 재계약할 때 권리금이니 월세니 하나도 안 올리고 장사하게 해줬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지지난 계약 때 월세 올릴 만큼 올린 거라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재계약 그대로 간 건데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사돈이 하는 식당이라고 내가 나름 동네 마당발이라 이 집 김밥 맛있다고 열심히 소문내 줬더구만. 고마운 건 모르고 말이야. 됐어. 널린 게 김밥집이고 다시 안 오면 그만이야. 세입자 입장 운운했는데 어디 건물주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당해보라고. 그렇게 앙칼치게 쏘아붙이며 가게 문을 박차고 형님이 나가버리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전취식한 밥값들에 대한 결제는 그 후로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이 문제에 관해 따지고 들려는 절 친정 부모님께서 극구 말리셨습니다. 수천만 원 돈도 아니고 그 정도 돈으로 형제간의 의가를 일 만들지는 말라면서요. 웃긴 게요. 이 사건 이후로도 저희 형님 제가 가게 없을 때만 골라 툭하면 저희 부모님 김밥집에 와서 아이들 끼니를 공짜로 때우고 갔다는 겁니다. 가게를 나갈 땐 말도 없이 가방 속에 포장된 김밥 몇 줄을 쓱 집어넣어 가져가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런 만행을 저질러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발대발 할 거 알아서 또 쉬쉬하셨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두값을 쓰고 어찌 저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가 있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고 가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왜 저런데? 아빠, 이럴 게 아니라 형님이고 뭐고 그냥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까 봐요. 얘야, 아무리 미워도 그런 막말은 하지 마라. 좀 심하다 싶게 가게에 와서 공짜 밥 먹고 가는 건 사실이다만 뭐 그냥 보시하는 셈 치련다. 어차피 먹는 장사는 좀 퍼주는 마인드로 해야 오래 할 수 있어. 남도 아니고 네 남편 식구들이 먹고 가는 거니까 우린 그저 박서방이 먹고 가는 거려니 그리 여기기로 했다. 아빠, 엄마 아빠가 무슨 천사도 아니고 뭐야. 진짜 돈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면 억울하진 않지. 형님네 부부 이 건물만 해도 대출도 하나 없이 얼마나 알짜배기 부잔데요. 정말 화병이 날 노릇이었지만 막무가내로 가서 따지고 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에게 뭐라고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칠 상황도 못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요. 회사에서 나름 능력자라 당시 두바이로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힘들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로 스트레스까지 주고 싶지 않아서 시댁과 관련된 짜증나는 일들은 함구하며 지냈던 겁니다. 게다가 시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식구라는 그 울타리가 선 넘는 행동을 막는 방어벽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형님네는 친정 부모님이 세입자로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주였기에 철저한 갑인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땐 저렇게 개념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공짜밥 먹는 대신 악덕 건물주 행세를 뭐 이상 더는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참 바보스런 착각이었습니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처음 강타하던 때였어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라는 듣기에도 생경한 장소에서 발생한 이 정체불명의 신종 바이러스가 한국에까지 침투해서 전 국민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던 때 말입니다. 돌이키기 싫지만 모두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초기의 대한민국 상황이 어떠했던가를요.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줄을 서서 사람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산다고 난리가 나고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이어서 마치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에 가까운 역병으로 코로나를 인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식당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아서 그 타격이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김밥집에도 고스란히 미쳤죠.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는 가게 사정에 한숨만 푹푹 나오고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가게 월세는 또 따박따박 지출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때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차라리 이럴 거면 가게 문을 한동안 닫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종일 식당 오픈해봐야 오는 손님들도 거의 없는데 영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아예 손님이 안 오는 건 아니잖니. 그리고 그렇게 문 닫고 있다가 아예 영업한 가게인 줄 알고 돌아가는 손님들 생기고 그렇게 가게 문 닫았다 소문나면 코로나 여파가 가신 후에 또 장사가 안 될 텐데 버틸 수밖에 없다. 그래, 코로나 사태라고 월세가 스톱되는 것도 아닌데 담은 얼마가 됐더라도 매출을 올려야 그나마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지. 정말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선 연일 그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기도 했어요. 운영이 힘들어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를 깎아주거나 한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 착한 건물주들이 있다는 소식이요.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혹시나 형님네 부부가 저희 부모님 월세를 조금 깎아주진 않을까. 동결까진 아니더라도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월세를 조금 인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예, 너희 형님이 어제 가게로 찾아와서 세상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구나. 다른 때도 아니고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꼭 그래야 하겠냐고 했더니 지금 자기네가 무슨 세입자 입장 봐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하던데 아휴 이를 어쩌면 좋니. 아니 남들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월세를 안 받는 집주인들도 있다던데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요 진짜. 성질만 낼 것이 아니라 네가 형님을 찾아가서 한번 좀 간곡하게 부탁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 월세까지 인상되면 너희 아빠랑 나 버티기가 힘들어. 화내지 말고 가서 좀 사정 봐달라고 좋게 말해봐. 응? 웬만해서 딸에게 아쉬운 소리 하라고 시킬 부모님이 아닌데 엄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제게 이런 얘기를 꺼낼 정도면 친정집의 가게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 보고도 짐작할 만했습니다. 전 정말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아주버님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까지 손수 만들어서 형님네 댁을 찾아갔죠. 아니, 동서가 우리 집엔 어쩐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형님께 긴히 부탁드릴 말이 있어서요. 어머, 무슨 부탁이길래 소고기 장조림까지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형님, 저희 부모님 김밥집 월세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장사 거의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월세 인상하는 거 조금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지금처럼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까지 올려버리면 진짜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가족끼리 너무 야멸차게 굴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정말 부탁드려요, 형님.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내 입장이 좀 난감해. 아까 몇 번 돈 안 내고 지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노발대발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었죠. 몇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무전취식을 했으면서 그 계산하지 않고 먹은 김밥값만 해도 월세 안 올려도 충분할 정도 아니냐 쏘아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느라 애를 먹었네요. 그때였어요. 안방문을 열고 아주버니가 쓱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방 안에서 듣자니까 재수씨께서 좀 너무한 얘기를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라는 멍에 내세우면서 무리한 부탁하실 줄 알았으면 애초에 재수씨네 부모님 김밥집 다른 곳으로 옮기라 했을 거예요. 저희도요, 말이 건물주지, 여기저기 대출금 이자에 건물 관리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건물주가요, 모르셔서 그렇지, 빚 좋은 개살구라고요. 하긴 저희도 고민 많이 하다 내린 결정이니 그리하세요. 그래 동서, 월세 올려받기로 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 알아. 여기 소고기 장조림은 일단 우리 먹으라고 만들어 온 거니까 잘 먹을게. 그렇게 뒤돌아서서 형님네 집을 나오는데 미련스럽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형님네 부부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저들은 재테크를 잘해서 저렇게 건물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전 친정이 어려울 때 도움 하나 못 주고 이런 꼴이나 당하는 거 생각하니 참 서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게 형님네 부부는 끝내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월세를 인상했고 친정 부모님네 가게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두바이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남편 회사에선 또 하나의 감당하기 어려운 비부가 날아 들어왔어요. 현지에서 사막지대로 업무 시찰을 나갔던 남편이 행방불명 상태로 연락두절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올 즈음 친정 엄마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예, 너 지금 바쁘니? 큰일 났다. 애들 하원 전이면 병원으로 좀 빨리 와봐.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병원에서 그러는데 잘못하면 오늘 밤 못 넘기고 위독하실 수도 있다고 그런다. 아휴, 이를 대체 어쩌면 좋다니. 전 평소엔 돈이 아까워 생전 타지도 않던 택시를 잡아타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파리한 얼굴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빠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아빠가 왜 갑자기 일이 되신 거냐고 엄마께 물으니 그러시더군요. 가뜩이나 가게 상황도 안 좋은데 높아진 월세까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최근에 사채까지 끌어쓰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그런 사정을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끙끙거리시다가 스트레스로 병이 오신 겁니다. 병원에선 당장 몇 시간 안에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비는 마련이 되겠냐고 묻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 남편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기저기 수소문에 알아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돈이 많이 든 데다 친정 부모님 은행권 대출 이자를 제가 감당하던 상황이라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전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형님네 부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한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동서가 어쩐 일이야? 아주버님 생사는 여태 확인 불가야? 하긴 시간이 그만큼 흘렀으면 포기하고 장례를 치르던가 하는 게 현명한 처사일 것도 같네. 마음 같아선 지금 그게 말이냐고. 난 남편이 어디서든 살아있는 것을 믿는다고 꽥 소리 지르려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이 아빠 관련해서도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친정아빠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닥친 일이라 저희가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아시겠지만 요즘 가게 사정도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수술비가 부족한데 형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술비는 다음 달에 제가 아이 아빠 월급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어머, 글쎄,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지금 하는 걸로 봐선 아주버니 월급이 들어와 봐야 언제까지 들어오겠어. 게다가 우리 집 사정도 요즘 말이 아니야. 바깥 양반 투자하는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사정이 좋지가 않아. 형편이 되면 도와주겠지만 그게 안 되니 나보고 뭐 어쩌겠어. 미안하지만 수술비는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보고 일 처리 잘 되길 바래. 이만 나 전화 끊는다. 미안해. 그렇게 전화를 딸깍 끊어버리는데 참 황망하고 서러운 감정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 그런 기분에 오래 빠져 있을 수도 없었어요. 먼 친척, 가까운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전화를 돌려서 겨우 급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수술비 마련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렸어요. 가까스로 아빠는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지만 수술 후 회복실에 들어가시더니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뇌졸중 수술이란 게 골든타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수술비 마련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부분이 참 못내 죄스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정신없이 아빠 장례식을 치르고 실신 직전에 엄마 건강 상태를 살피고 그 와중에 생사불명의 남편 행방까지 수소문해야 하다 보니 저 역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사태수습에 여념이 없는데 아주버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수씨, 아버지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아직 경황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안부차 또 말씀드릴 것도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빠 장례식에도 겨우 한 10분 잠깐 얼굴 내밀고 간 것이 전부였던 형님네 부부였는지라 전화통화 자체가 하기 싫더군요. 안부차 전화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제 친정 식구의 안부를 궁금해할 사람들이 평소 아니었기에 이런 전화 자체가 뜨악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죠.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던 건지 대뜸 목소리의 주인공이 형님으로 바뀌더군요. 동서, 다름이 아니라 자기네 친정 부모님 김밥집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와서 말이야. 큰일 치르느라 경황 없는 건 알겠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 다른 건 몰라도 월세는 따박따박 입금을 해줘야 건물 관리하는 사람도 먹고 살지. 안 그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 하지 않았던가요? 평소 참고 참아왔던 저도 이날은 기어이 폭발하고야 말았네요. 형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월세요? 네. 코로나 시국에 기어이 형님네가 빠득빠득 올린 월세, 그거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다못해 뽑아질 지경에 이르러서 저희 아빠 사채비까지 끌어쓰고 그거 혼자 감당하시려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성인병 온라인에서 병 걸리신 걸 어디다 뒤집어씌워?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나 때문에, 우리 부부 때문에 자기 아빠가 병 걸렸단 증거 있어? 어디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그럼 내가 사과할 테니까. 그러고 싶은데 저 사는 요즘 상황이 그럴 경황이 안 되네요. 우리 아빠 위독하실 때 수술비 얘기했더니 그거 결국 무시하셨죠. 수술비만 좀 빨리 마련되었어도 우리 아빠 사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실하게 맨날 소처럼 일만 하던 우리 아빠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어 놓고 뭐요? 월세요? 진짜 인도값을 쓰고 어찌 사람이 그렇게 돈만 하나요? 이제 더는 형님네한테 내칠 월세 따윈 아예 없네요. 가게 보증금에서 알아서 까시고요. 이제 형님네 업장에서 더는 장사 안 하니까 그리 아세요. 사람 한 명 잡아가며 그리 모은 돈 과연 언제까지 알뜰살뜰 불어나나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두고 두고 볼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고 억장이 무너져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여전히 불투명하게 짝이 없는 남편의 행방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내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업무 시차를 나갔던 자동차가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는데 남편의 소지품만 찾을 수 있었고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요. 아마 사막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고 그 와중에 차를 버리고 구조 요청을 하며 헤매다가 사막 어딘가에서 목숨을 잃었을 확률이 크다면서 사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 순직 처리할 거라면서 남편의 유품을 따로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다리가 풀리며 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앉아 꺼이꺼이 우는데 5살, 6살 연년생 딸내미의 아들내미가 다가와 절 끌어안고 같이 울더군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그만 우세요. 아빠 없어도 저랑 제이가 엄마 지켜줄게요, 엄마. 평소에도 조숙하고 또래보다 유달리 말도 잘하는 아들이긴 했지만 6살 꼬맹이가 우는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눈에 엄마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허물어져 보였으면 저런 철든 어른 같은 소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 위로가 되면서도 마음 한켠이 너무 아프더군요. 아빠 없는 빈자리를 아이들이 저렇게 느끼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 역시 심정적인 충격 탓인지 지병인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생업을 꾸려가긴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가 정신을 차리고 꿋꿋한 가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했고 전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사람은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작은 성공이라도 거둘 수 있다. 이 말은 아빠가 살아생전 틈만 나면 제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빠 49제를 지내면서 전 불현듯 아빠가 자주 하시던 이 말씀이 기억나더군요. 해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들 음식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가져볼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일단 평소에 엄마들이 은근히 만들기 어려워하고 까다롭게 느끼는 이유식 만드는 레시피부터 유튜브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SNS도 일부러 시작해서 저의 어린이 식단 레시피를 부지런히 공유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순직 처리가 되면서 나온 보상금으로 집 근처에 자그마한 매장을 얻어 어린이 도시락과 이유식을 파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돌보고 가게라면서 동동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시곤 친정엄마께서도 악착같이 병원 다니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엄만 자기라도 건강해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돌봐주는 게 힘들게 사는 딸 도와주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건강해지셨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시니까 제가 하는 일에도 더 능률이 오르고 가속도가 붙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와 SNS 반응도 점점 좋아지면서 매장의 판매 수익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행운이라는 거, 그게 참 기적처럼 한 방에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더군요. 한 번은 저처럼 남편하고 이혼하고 워킹맘으로 사는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제가 만든 이유식 밀키트를 아이에게 먹이는 장면이 전파를 타고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소한 그 장면이 그 아이가 이유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 연예인의 아이가 밀키트 먹는 장면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덩달아 그 이유식 밀키트의 정체에도 지대한 관심이 쏠렸고 제가 만든 이유식 밀키트는 바람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라디오, TV 할 것 없이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하게 됐고 홈쇼핑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완판을 기록하며 연일 매진 사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전 순식간에 이유식의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잘나가는 어린이 도시락 회사의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제 이름을 내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성공을 기대하며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다달이 영세한 자영업장을 꾸려나가면서 월세에 허덕이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화병과 스트레스로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돈이 웬수다. 돈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서러운 꼴 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 적어도 내 자식들에겐 돈 같은 것 때문에 그런 험한 꼴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결심으로 돈 좀 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얼떨떨하면서도 성취감이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벌면서 일단 사는 집도 훨씬 쾌적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딸 걱정하느라 힘들게 손주를 돌보던 엄마를 위해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한 명 구해드렸습니다. 남편의 행방불명 이후 제대로 된 학원 한 군데 다니지 못하던 저희 아이들. 이젠 피아노며 미술이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싶은 곳에 다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기회를 맞아 아빠의 유고를 모셔둔 납골당을 찾아갔는데 저희 엄마 정말 한참을 우시더군요. 여보, 당신 딸하고 마누라 왔어요. 월세 때문에 그렇게 속 끓이고 걱정하다 당신 죽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게요. 그런데요 여보, 우리 딸내미가 이젠 잘 나가는 도시락 회사 대표님이 됐다오. 이게 믿겨져? 우리 딸이 사장님 소리 듣고 돈도 엄청 잘 버는데 우리 곁에 당신만 없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당신이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마가 서럽게 우시는 걸 보면서 전 마무리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월세 내느라 평생 허리가 휘고 세입자로 사는 것에 한이 진 엄마를 보면서 살아생전 엄마께 건물주 소리 한번 들어드리게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서더군요. 하필 또 그 즈음에 형님네 부부 소식이 먼 친척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업 성공해서 잘 지낸다 소린 들었는데 신수가 아주 헌해졌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자기 형님네 부부 소식 좀 들은 거 있어? 건물주 부부께서 떵떵거리며 뭐 잘 지내시겠죠. 전 그 두 사람 얼굴 안 보고 산 지 오래예요. 서로 의상해서 왕래 안 하고 사는 거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이, 나도 사정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 친척들도 자기 형님네 부부 그때 얼마나 욕했는데. 그것들은 돈만 알고 인간이 덜 되어 먹었다고 평판이 다들 별로야. 그런데 너무 열내지 말어. 자기 들으면 좀 고소할 소식 말해주려고 찾아온 거니까. 제가 들으면 고소할 소식이라뇨? 선행 끝에 복이 있어도 악행 끝에 복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거더라고. 자기 형님네 부부 요즘 쫄딱 망해서 건물도 경매로 넘어가고 완전 알거지 됐다던데 이 소식 못 들었구나. 듣자하니 평소 주식이며 부동산 투자에 열심히던 아주버니께서 투자 사기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아끼던 그 건물을 통째로 날렸다는 겁니다. 부자 소리 듣던 형님네 친정사업도 최근 망하는 바람에 도움받을 곳도 딱히 없어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받아 겨우 파산만 면하고 거의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게 친척 아저씨의 말씀이셨죠. 전 그 얘기를 듣고 기회는 이때다 싶었어요. 당장 변호사를 사서 형님네가 경매에 넘긴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 정체는 철저하게 숨기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경매를 통해 형님네 건물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저 대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형님이 서류를 보곤 어머, 새 건물주 이름이 재수없는 동서 이름과 같네? 라고 했단 소리를 듣고 비식 웃음이 나더군요. 대출을 상당 부분 받긴 했지만 현재 상태로 사업이 유지된다면 몇 년 내로 잔금을 다 치를 수 있는 수준의 규모였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친정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계기가 된 그 김밥집. 그 가게 자리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엄마에게 전하자 엄만 폭풍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그런 엄마 곁에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과 마음고생이 떠올라 저희 모녀 한참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어요.
건물 이전 등기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엄마와 전 김밥집이 있는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실은 그 김밥집 자리에서 저희 형님네 부부가 애견샵인가 뭔가를 오픈해서 준비 중이란 것을 알고 있었죠. 전 건물의 각 매장을 돌며 새로 바뀐 건물주라며 인사하고 명함을 돌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형님네 부부의 애견샵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와 제가 애견샵 안으로 들어가자 형님과 아주버님 아주 무슨 귀신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니 이게 누구야? 동서 아니야? 이유식 사업으로 대박났단 소리를 듣긴 했는데 아주 신수가 훤해졌네 그래. 명품 가방에 신발에 아주 길에서 보면 몰라보겠어. 저와 엄만 그날따라 불어 좀 차림새에 신경을 쓰고 간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간 돈 때문에 형님네 부부에게 서름당한 것을 생각하면 좀 유치하지만 없어 보이는 차림새로 그들 부부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서 돈을 벌긴 했어도 명품 같은 것에 큰 관심이 없던 저도 그날만큼은 제일 비싼 가방과 옷을 입고 저희 엄마도 그렇게 차려입게 해서 형님네 부부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재수 씨가 여긴 웬일이세요? 그때 이후로 저희와는 연 끊고 사시려는 분인 줄 알았더니 뭐 저도 다시 왕래하고 싶어서 들린 것은 아니에요. 여기 건물주로 세입자들한테 인사차 들렀다가 아주버님네 가게만 빠뜨릴 수 없어서 들린 겁니다. 뭐라고? 동서가 여기 건물주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전 대답 대신 2개의 명함을 형님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도시락 회사 대표의 명함이었고 하나는 임대업자로서 건물주임을 증명하는 명함이었죠. 그 2개의 명함을 번갈아 보는 형님 얼굴 표정이 꼭 뭐 잘못 먹은 사람 표정 마냥 불그락푸르락 하더군요. 그런데 뒤이어 나온 아주버니의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참 여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건물주 이름이 재수씨랑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지. 그게 재수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고 우리 매장 월세 좀 깎아주면 안 되겠어요? 요즘 우리 집이 망해서 알다시피 건물도 넘어가고 이제 안 해본 사업 시작해서 빚도 많은데. 전 순간 아무 대답도 안 나오고 피식하니 실수만 나오더군요. 이런 저의 웃음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건지 형님이 또 옆에서 거들더군요. 그러니까 동서, 우리가 예전에 좀 얼굴 붉힐 일들이 있긴 했지만서도 돌아가신 서방님 생각해서라도 월세 좀 깎아주라. 응? 자기도 돈 없이 힘들어봐서 잘 알잖아. 그게 어떤 건지. 응? 돌아가신 서방님이라뇨. 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그런 말 하실 겁니까? 그때 마침 애견샵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경매에 넘어간 형님네 건물 매수를 알아보던 때에 남편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 장례식은 잘 치렀냐면서 기적처럼 남편의 행박을 찾았다면서요. 알고 보니 사막으로 파견 업무를 떠났던 남편은 예고 없는 모래바람으로 사막 한가운데 사장되다시피 고립되었다가 그곳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것이더군요. 사고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한동안 말도 못하고 충격으로 기억까지 잃었던 남편이 원주민의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아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었던 겁니다. 끔찍한 사고로 해리성 기억 상실을 앓았던 남편은 최근에야 가까스로 모든 기억을 되찾았고 천신만고 끝에 회사 연락이 닿아 무사히 한국에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 그간의 모든 사정을 들은 남편은 형님네 부부의 만행에 분노로 부들부들 몸을 떨며 치를 떨더군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산봉한 형님네 부부에게 남편은 업장 한켠에 더러운 배변 패드들을 집어들더니 냅다 던져버리더군요. 강아지 오줌과 배변 등으로 형편없는 꼴이 된 형님네 부부는 그간 한 짓이 있어 나서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입은 살아서 형님이 꼭 한마디 중얼거리더군요.
아, 참 살다 살다 동서가 건물주가 될 줄이야.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네.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왜요? 내 딸이 건물주라는 게 그렇게 기가 막힐 일이요? 그렇게 월세만 못 올려받아 안다라고 악덕 건물주 행세하면서 울 남편 잡아먹더니 이제 본인들도 돈 없는 세입자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수? 아무리 죽는 소리에도 월세 깎아주는 일은 절대 없으니 그리 알고 계세요. 다른 업장에 착한 건물주로 월세 다 깎아줘도 형님네 가게에선 하늘이 무너져도 월세 따박따박 다 받아야겠네요. 앞으로 형님네 부부 보는 일은 내 생전에 없을 겁니다. 잘 먹고 잘들 사세요. 장인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들고 제 아내랑 장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값 달게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온 식구가 퍼부어놓고 뒤도 안 보고 돌아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 엄마 아이들은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 가서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엔 아빠 유골이 모셔져 있는 납골당에 들러 인사도 했습니다. 남편은 명색이 사이가 돼서 장인어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희 건물에 새들어 애견 사업을 시작한 형님네는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더니 얼마 안가 결국 그 사업도 쫄딱 망해 권리금까지 모두 까먹고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 도시락과 이유식 밀키트 사업은 여전히 호황입니다. 세상은 바빠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덩달아 바빠져서 이유식과 어린이 도시락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말고 맛과 영양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제 사업 철학이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이긴 합니다. 남편은 두바이 사막에서 그 고생을 한 덕에 회사에서 특별 승진을 해주겠다는 걸 마다하고 대신 해외 파견 업무에서 제외해달란 딜을 하곤 한국 지사에서 성실하게 근무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고 단란하게 가족 품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게 남편 바람이라네요. 그래서인가 예전보다 더욱 다정하게 절 대해주고 열심히 내조도 해주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요즘입니다. 친정엄마도 저희 가족들과 한 집에 살면서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일하는 저 대신 남편도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가 원만하고 좋은 것도 제 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일이 안 풀릴 땐 세상 박복한 게 제 인생 같았는데 이 약물고 박차고 일어나 버티다 보니 세상 행복하고 복이 많은 여자가 또 저인 것 같은 요즘이랍니다. 여러분도 사는 게 힘드셔도 버티고 버티세요. 그러면 저처럼 꼭 좋은 날이 온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